네가 지면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해. 청소부 아줌마가 뭔 춤이야? 웃기지도 않네. 네, 할게요. 할게요. 그 내기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절인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행운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2배로 집으로 찾아갑니다. 댓글로 어디서 보시는지 지역을 적어주세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제 손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장에 구멍이 뚫린 채 태어난 아이. 수술비 2억 원이 없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2억 원.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진명이가 그 돈을 내걸었어요. 석 달 후 전국 경연대회에서 제가 이기면 2억 원을 준다고. 미친 소리였죠. 30년간 춤을 안 춘 청소부가 전문 무용수를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세요? 저는 그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가 30년 전에 제 시어머니한테 한 짓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춤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시어머니를 무대에서 쫓아낸 것.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다고. 창피한 줄 알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 안에 30년간 잠들어 있던 게 뭔지.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게 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었는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이라도 걸 수 있었어요. 이건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어요. 저는 서연이, 58살 호텔 청소부.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여자의 목을 밟고 올라선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연이 올해로 58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대부분 놀라요.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호텔로 출근하거든요. 2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객실 청소부. 누군가는 하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랜드 로얄 호텔.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38살부터 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급하게 구한 일자리였죠. 임시직이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네요. 참 웃기지 않아요? 새벽 출근길은 늘 고요합니다. 지하철 첫 차를 타면 승객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항상 맨 끝칸에 앉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보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몇 호실을 담당하게 될까? 어떤 손님이 묵었을까? 별거 아닌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워요. 호텔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구겨진 데는 없는지, 머리카락은 단정한지 확인하죠.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습관입니다. 남들은 청소부가 뭘 그렇게 꾸미냐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제가 청소한 방에서 손님이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그 시작이 깨끗하고 상쾌하려면 저부터 단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전 7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걷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요. 이 소리가 좋아요. 마치 제 하루가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신호 같거든요. 오늘 첫 번째 방은 1508호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상황 파악이 되죠. 침대 시트가 엉망이에요. 미니바는 텅 비었고 욕실에는 수건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파티라도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묵묵히 시트를 벗기고 새 것으로 교체하죠. 베개는 양쪽 끝을 톡톡 쳐서 모양을 잡아요. 이불은 모서리를 정확히 45도로 접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특급 호텔의 기준이에요.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 식당으로 향합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네요. 제 옆자리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앉죠. 박순자 씨. 저와 동갑내기 동료입니다. 15년을 함께 일했어요. 연희야, 오늘 손녀 데리러 가는 날이지? 순자 씨가 밥을 뜨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야. 하늘이가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하늘이,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죠. 12살 손녀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다가도 곧 아려옵니다. 그냥 그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아들은 아직 연락 없어?
그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민수. 3년 전 돈 벌어오겠다며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사업한다고 했죠.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큰 돈 벌어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도 읽히지 않습니다. 없어. 그 나쁜 놈. 자기 딸을 두고 어떻게. 순자야, 그만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욕을 들으면 제 가슴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무슨 사정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엄마는 하늘이가 3살 때 이혼하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민수 혼자 하늘이를 키웠죠. 아니, 사실은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일한다고 바빴고 하늘이는 늘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민수가 하늘이를 제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달만 봐달라던 게 3년이 됐어요.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야?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죠. 글쎄, 하늘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약물로 버텨왔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올해 안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문제는 돈입니다. 수술비가 2억 원이에요. 2억 원. 제가 20년을 일해도 모으지 못한 돈이죠. 보험은 적용이 안 되는 특수 시술이래요. 민수가 남긴 돈은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겼죠. 연희야, 너무 걱정 마.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응, 고마워. 오후 3시, 퇴근 시간입니다. 저는 서둘러 지하철을 탔어요. 하늘이 학교 앞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하늘이를 찾았죠. 까만 단발머리에 하얀 얼굴. 유독 작고 마른 체구가 눈에 띄어요. 하늘이는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아니, 달리면 안 되는데. 저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늘아, 뛰지 마. 천천히 와. 알았어요. 하늘이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가방을 맨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여요. 벌써 숨이 찬 거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할머니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이 있었죠. 저였어요. 춤추는 저. 이게 뭐야? 할머니 춤추는 거요. 아빠 핸드폰에 있던 사진 봤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춤.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는 춤을 췄어요. 무용수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을 때 접은 꿈이에요. 할머니, 지금은 왜 춤 안 춰요?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춤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병원비, 아들 뒷바라지, 그리고 지금은 손녀 수술비. 제 인생에서 저만을 위한 시간은 사치였습니다. 할머니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심장이 약하면 손발이 차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언젠가 보여줄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58 먹은 이 몸으로. 하지만 하늘이의 눈을 보니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탑방이에요. 좁고 낡았지만 저희 둘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죠.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저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계란찜이에요. 하늘이가 좋아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이건 우리 집안의 춤이야. 언젠가 네가 춰야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이 테이프를 한 번도 재생한 적이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요. 한 번 보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저는 테이프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볼 용기가 없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네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문득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는 걸까? 화가 나다가도 걱정이 돼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민수야, 네가 못 오면 엄마가 하늘이 지킬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냥 말하고 싶었거든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호텔로 가고 방을 청소하겠죠.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일상이 싫지 않습니다. 하늘이가 있으니까요. 하늘이만 건강하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춤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춤이 저와 하늘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도요. 그 일은 정말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객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팀장님이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희 씨, 지금 바로 그랜드볼룸 가서 도와줘요. 오늘 큰 행사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요. 그랜드볼룸. 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그쪽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객실 청소만 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 말씀이니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무대 설치하는 소리, 마이크 테스트하는 소리가 뒤섞여 어수선했죠. 저는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대 위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전통문화재단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명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진명이.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죠. 30년 전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년이 내 춤을 훔쳐갔어. 내 제자였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았어. 시어머니는 한국무용계에서 한때 촉망받던 무용가였습니다. 특히 서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춤사위가 있었는데 그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뻔했대요. 그런데 제자였던 진명이가 정치적 로비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무대를 떠났고 평생 그 한을 품고 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그 중앙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고든 자세로 무용수들을 지휘하는 모습. 진명이었어요. 65이라고 했던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청소만 하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장난을 좋아하나 봅니다. 리허설이 잠시 멈췄어요. 무용수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연회장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구석을 청소하면서 그 음악을 들었죠. 익숙한 선율이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살풀이. 시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추시던 춤의 반주곡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들었던 음악이에요.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하얀 수건을 들고 춤을 추셨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음악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발이 리듬을 탔죠. 저도 모르게 수건 대신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흔들며 춤사위를 따라했습니다. 30년 넘게 잊고 살았던 동작들이 몸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바보 같았죠. 연회장 한복판에서 걸레 들고 춤을 추다니. 거기 당신. 차가운 목소리가 음악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동작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진명이가 무대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 같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그제야 보였어요. 창피해서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죠. 죄송합니다.
그냥 음악을 듣다가 이리 올라와. 진명이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용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명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히 청소부가 춤을 춘 게 불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 동작, 다시 해봐. 네, 들었잖아. 방금 그 동작, 다시 하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진명이의 눈빛이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내려놓고 아까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어깨를 풀고 팔을 천천히 올리고 손목을 비틀어 돌리는 동작. 진명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만. 진명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동작을 멈췄죠. 이름이 뭐야? 서연이입니다. 서연이. 진명이가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폈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춤사위 어디서 배웠어?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굳이 먼저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 조금 배웠습니다. 조금. 그 동작이 조금이야? 진명이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죠. 됐어. 내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명이가 돌아서며 손을 내저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이상한 반응은. 연회장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명이가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섬뜩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불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왜 진명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설마 시어머니의 춤사위를 알아본 걸까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희 씨, 지금 바로 지하 1층 카페로 가봐요. 누가 찾는데요? 저요? 누가요? 몰라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얼른 가봐요. 이상했습니다. 저를 찾을 사람이 누가 있죠? 혹시 민수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하늘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있는 흰머리 여자. 진명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명이가 손짓했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마셔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진명이가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열어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하늘이의 진단서. 피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면 알잖아요. 당신 신상이지. 진명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서연이 58살. 이 호텔에서 20년째 청소부로 근무 중. 남편은 사별, 아들 서민수는 3년 전 베트남으로 떠난 뒤 연락 두절. 손녀 서하늘 12살. 선천성 신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하지만 2억 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흘 만에 제 모든 걸 조사한 거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지시라니 말이 너무 거칠어요. 진명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사흘 전 당신 춤을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만에 그 춤사위를 다시 보다니. 그 춤사위라뇨? 서경애, 당신 시어머니잖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알아본 거였어요. 조사해 보니까 당신이 서경의 며느리더라고요. 그 고집불통 늙은이의 춤을 당신이 배웠던 거야. 진명이의 눈에 오래된 감정이 스쳤습니다. 증오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불렀어요. 제안이요? 내기를 하죠. 저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내기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석 달 후에 전국 전통무용 경연대회가 열려요. 거기서 당신이 내 수제자를 이기면 내가 2억 원을 줄게요. 2억 원. 그 금액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늘이 수술비.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궁금해져서요. 서경의 춤이 아직도 살아있나?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남았나? 진명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30년 전에 이긴 게 진짜인지 아니면 운이었는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시어머니를 의식하고 있는 거였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안한 거죠. 자기가 훔친 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진명이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당신이 지면 앞으로 평생 우리 재단에서 일해야 해요. 무급으로 청소든 뭐든 시키는 대로. 그게 무슨 싫으면 관둬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서경애처럼. 시어머니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무시. 진명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사흘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청소부가 한심하냐고 되물었잖아요. 그 눈빛이 서경애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밟아주고 싶어진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어요. 30년 묵은 원한을 저한테 푸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던 모습. 할머니 춤추는 거 보고 싶다던 작은 목소리.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진명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기, 하겠습니다. 진명이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승낙할 줄 몰랐나 봅니다. 곧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좋아요. 후회하지 마요. 진명이가 일어섰습니다. 걸어가다가 멈춰 서서 어깨 너머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서경애가 남긴 거 있으면 잘 간직해요. 그게 마지막 희망일 테니까. 진명이가 사라지고 카페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바라봤어요. 제 인생이 몇 장의 종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참담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 시어머니를 모욕한 것. 제 삶을 함부로 뒤진 것. 하늘이까지 들먹인 것.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배경은 하늘이 사진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 할머니가 해볼게. 저도 후회 없어.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더 싫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고작 석 달 만에 30년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랍장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아래 칸. 먼지 쌓인 비디오 테이프. 10년 넘게 손도 안 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 손에 쥐어주셨죠. 연희야, 이건 우리 집안의 춤이야. 언젠가 네가 춰야 해. 그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냥 며느리인데요. 무용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 잠깐 배운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네 춤을 봤어. 이한테는 뭔가 있어. 그 말씀이 뭔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다는 건지.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생활 장비가 있긴 한 걸까. 다행히 옥탑방 구석에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쓰던 거예요.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전원을 켜니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노이즈가 가득했어요. 안 되나. 포기하려는 순간 화면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아마 40대 초반쯤이었을 거예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 하얀 수건을 들고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살풀이. 그 익숙한 선율이 작은 텔레비전 스피커를 타고 옥탑방을 채웠어요. 시어머니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얀 수건이 바람에 나부끼듯 흔들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발이 땅을 스쳤죠. 손끝 하나하나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희망.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잠에서 깼나 봐요. 아니야. 그냥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화면을 바라봤죠. 이분 누구야? 증조할머니야. 네 아빠의 할머니. 증조할머니? 춤 진짜 잘 추신다. 하늘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도 그 눈을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어머니 춤을 봤을 때 제 눈도 저랬을 겁니다. 할머니도 이 춤 출 수 있어요? 글쎄다. 할머니가 춤추는 거 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눈빛은 뜨거웠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해야겠다. 아니, 하고 싶다. 시어머니의 춤을 다시 살리고 싶다. 하늘이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진명이에게 증명하고 싶다. 시어머니의 춤이 진짜라는 걸. 다음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어요. 옥탑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팔을 뻗으면 벽에 부딪혔거든요. 밖에서 연습하자니 사람들 눈이 있었고요. 결국 선택한 곳은 호텔 옥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어요. 출근 전 1시간 반.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었죠. 첫날 옥상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제대로 춤을 추려고 하는 겁니다. 비디오에서 본 동작을 따라해 봤습니다. 팔을 올리고 어깨를 돌리고 발을 내딛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동작은 끊기고 호흡은 흐트러지고 균형은 무너졌죠. 쿵!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콘크리트 바닥에 찧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58살 몸은 기억과 달랐어요. 머리는 동작을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도했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새벽 5시 반이 될 때까지 그걸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멍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호흡이 안정되고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옥상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살풀이 음악을 틀어놓고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짝, 짝.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옥상 출입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정장.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새벽에 웬 낯선 사람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여기 투숙객인데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소리가 들려서요.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춤이 예사롭지 않네요. 혹시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조금요. 취미라기엔 동작이 범상치 않은데.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그 춤, 서씨 가문의 살풀이 아닌가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저도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그 춤을 모를 수가 없죠. 남자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한국전통무용협회 명예회장 윤상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상철. 무용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에요. 한국 전통무용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분이죠. 윤상철 선생님이세요? 아는구나. 반가워요. 윤상철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근데 왜 이런 데서 혼자 연습해요? 이 춤을 제대로 배우려면 스승이 필요할 텐데. 형편이 안 돼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어요. 58 먹은 청소부가
새벽에 옥상에서 춤 연습하는 꼴이라니. 혹시 서경의 선생 아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럼 당신이 서경의 선생 며느리구나. 소문 들었어요. 소문이요? 진명이가 청소부 아줌마한테 내기를 걸었다고. 무용계가 떠들썩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진명이가 일부러 퍼뜨렸을 수도 있겠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죠. 무모하다고.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윤상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요? 방금 당신 춤을 봤거든요. 30년 넘게 안 췄다고 했죠? 근데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서경의 선생의 춤사위가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석 달은 너무 짧아요.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힘들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윤상철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 저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나도 서경의 선생한테 빚이 있어요. 오래전에 신인이었을 때 서경의 선생이 저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갚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인연인가 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다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윤상철 선생님이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 3시간은 연습할 것. 둘째,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할 것.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이 3가지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시간이요? 새벽 1시간 반, 퇴근 후 1시간 반.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지킬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저희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은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셨어요. 건강 문제로 요양 중이라고 했죠. 아침 일찍 옥상에서 저녁에는 호텔 연습실을 빌려서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호흡법, 발디딤, 손목 꺾기. 어릴 때 대충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교정받았죠.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다리가 떨리면 더 버텨요. 근육이 기억하게 해야 해요. 허리를 더 펴요. 당신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에요. 움츠러들면 안 돼요. 손끝까지 신경 써요. 손끝이 감정의 끝이에요. 윤상철 선생님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틀릴 때마다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셨고, 잘했을 때는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고, 호흡이 길어지고,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58 먹은 청소부가 아니라 무용수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호텔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연희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팀장님. 요즘 근무 태도가 좀 아무래도 피곤해 보여요. 실수도 늘었고 뜨끔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새벽 연습하느라 잠이 부족했고 그게 업무에 영향을 미쳤죠. 이불 모서리가 덜 접힌 적도 있었고 미니바 체크를 빠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쓸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희 씨를 다른 부서로 옮기래요. 다른 부서요? 어디요? 지하 주차장 청소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요? 그건 사실상 좌천이에요. 급여도 줄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죠. 왜? 갑자기요? 나도 몰라요. 위에서 결정한 거라서.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명이 분명 그 여자 짓이에요. 이 호텔 단골 손님이니까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저를 흔들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날 밤 저는 옥탑방 창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지금이라도 내기를 없던 걸로 하면 편하지 않을까? 할머니?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앉아요? 물 마셔요. 고마워, 하늘아.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늘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하늘이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춤 연습하는 거 알아요.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요. 알았어? 네. 근데 왜 숨겨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수술비 때문에 내기를 한 거라고. 할머니가 지면 큰일 난다고. 그냥 할머니가 다시 춤추고 싶어졌어.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늘이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진짜 춤추는 거 보여줄 거예요? 응, 약속했잖아.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힘이 났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할머니, 화이팅이에요. 하늘이가 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도 주먹을 쥐었죠. 응, 할머니 화이팅 할게. 남은 시간은 2달.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설령 주차장 청소를 하게 되더라도 연습은 계속할 겁니다. 시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며느리가 해볼게요. 2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청소로 보직이 바뀐 뒤 생활은 더 팍팍해졌어요. 환기도 안 되는 지하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마셨습니다. 급여는 30%나 깎였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주차장 청소는 객실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만큼 연습 시간이 늘었죠. 윤상철 선생님의 훈련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그 동작, 다시 해요. 지금 손목 각도가 틀렸어요. 시선은 손끝을 따라가야 해요. 호흡이 끊겼어요. 춤은 호흡이에요. 숨을 멈추면 감정도 멈춰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릎에는 멍이 들었어요. 허리는 매일 밤 비명을 질렀죠. 58살 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하늘이 얼굴을 떠올리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경연대회 한 달 전 윤상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술은 됐어요. 남은 건 감정이에요. 감정이요? 살풀이는 하늘 푸는 춤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하늘 끌어내야 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동작이 완벽해도 관객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한테 한이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 뭐예요? 가장 억울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아들 민수가 떠나며 한 달만 봐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늘이가 수술비를 못 내서 점점 약해져 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 눈물, 그 감정을 춤에 담아요. 윤상철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날부터 춤이 달라졌습니다. 동작은 같은데 깊이가 달랐어요. 손끝에서 슬픔이 흘러나오고 발끝에서 그리움이 피어났죠. 거울을 보며 연습하다가 스스로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연대회 2주 전, 윤상철 선생님이 어디선가 옷을 구해오셨어요. 하얀 치마 저고리, 살풀이 의상이었습니다. 이거 서경의 선생이 입던 거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옷이라고요? 내가 오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서경의 선생이 무대를 떠날 때 제게 맡기셨거든요. 언젠가 이 춤을 이을 사람이 나타나면 주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됐는데도 깨끗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입어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기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아니라 무용수가 잘 어울려요. 서경의 선생이 좋아하실 거예요. 윤상철 선생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죠. 경연대회 일주일 전 순자 씨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연희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진명이 재단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대. 네가 춤을 도둑질했다고.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춤을 도둑질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경의 선생의 춤은 원래 진명이가 정식으로 전수받은 거고 니는 불법으로 훔쳐배웠다는 거야. 무용계에서 난리래.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진명이 그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까지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잖아. 시어머니가 직접 내게 가르쳐 주셨어. 나도 알아. 근데 증거가 없잖아. 서경의 선생은 돌아가셨고 순자 씨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시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걸 증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연희야. 이러다 경연대회 출전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명이의 수법이 보였어요. 경연대회 전에 저를 무너뜨리려는 거죠. 소문으로 흔들고 자격을 박탈시키려는 속셈일 거예요. 그날 밤 윤상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춤을 가르쳤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윤상철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요. 서경의 선생이 남긴 거. 그게요? 그 테이프 끝까지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 춤 영상만 보고 멈췄거든요. 끝까지 봐봐요.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지직거렸어요. 끝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아 계셨어요. 훨씬 나이 드신 모습이었죠. 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 테이프를 보는 사람에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나는 서경애야. 서씨 가문의 살풀이를 마지막으로 전수받은 사람이지. 이 춤은 우리 가문에서 5대째 내려오는 춤이야. 내가 죽으면 이 춤도 사라질 뻔했어. 하지만 다행히 이 춤을 이을 사람을 찾았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 저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저. 내 며느리 서연이야.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한테는 뭔가 있어. 춤을 느끼는 능력. 나는 이 아이에게 우리 가문의 춤을 전수했어. 이 테이프가 그 증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걸 남겨두셨다니. 저를 위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걸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명이, 네가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말해줄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 없어. 내 며느리가 네한테 증명해 줄 거야.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10년이 지나서야 받은. 다음 날 윤상철 선생님과 함께 이 테이프를 무용협회에 제출했습니다. 진명이 측의 소문은 거짓임이 밝혀졌어요. 저희 경연대회 출전 자격은 유지됐습니다. 진명이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가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오직 연습에만 집중했어요. 경연대회 전날 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이죠? 응, 내일이야. 떨려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티 내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할머니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하지만 그 손에서 힘이 전해져 왔어요. 고마워, 하늘아. 할머니, 나 내일 보러 갈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늘이 몸 상태가 걱정됐거든요. 무리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앉아서 보기만 할 거예요. 제발요, 할머니. 하늘이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았어. 대신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해. 약속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경연대회 당일.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 일찍 오셔서 마지막 점검을 해주셨어요. 긴장하지 마요.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네, 선생님. 그리고 기억해요. 심사위원을 보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사람을 봐요. 남편, 아들, 손녀, 시어머니. 그 사람들을 위해 쳐요. 윤상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경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전통 무용 경연대회. 전국에서 내로라는 무용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설 자리가 아니었죠.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저를 흙깔봤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부래. 진명이 이사장이랑 내기한 사람? 대단하다, 용기는. 근데 창피당하러 온 거 아니야? 무시하려 했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서연희 씨 맞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당당해 보였죠. 저는 김수연이에요. 진명희 이사장님의 수제자입니다. 진명희의 수제자. 제가 이겨야 할 상대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잘 해보죠. 수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어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지는 악수였죠. 네, 잘 해봐요. 수연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악수하면서 수연의 눈이 제 옷을 훑어봤거든요. 시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손에 하얀 수건을 쥐고요.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가 달려왔습니다. 서연희 씨, 잠깐요. 의상 검수해야 해요. 의상 검수요? 그런 건 아까 했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다시 확인해야 한대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스태프를 따라갔죠. 그게 실수였습니다. 검수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잠겼어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문을 두드렸죠. 여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지하실이라 그런 거였죠. 제 순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조해졌어요. 문을 3개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무대에서 제 이름이 불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 갇혀 있었죠. 진명이. 분명 그 여자의 짓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3달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죠. 누가 문을 열어준 걸까? 할머니. 하늘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할머니 안 나오길래 찾아다녔어요. 스태프 아저씨한테 물어서 겨우 찾았어요. 하늘이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뛰어다녔나 봅니다. 심장이 약한 아이가. 괜찮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빨리 가요. 아직 안 늦었어요. 순서가 밀렸대요. 앞 사람이 기권해서. 지금 가면 돼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뛰었어요.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올라가고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무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진행요원이 저를 봤어요. 서연희 씨, 어디 있었어요? 지금 바로 올라가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하늘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화이팅!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저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위는 고요했습니다. 조명이 제 몸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이 부셔서 객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시선이 느껴졌죠. 심사위원석, 관객석, 그리고 어딘가에 앉아 있을 진명이까지. 손에 쥔 하얀 수건이 축축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때 객석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하늘이었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살풀이, 시어머니가 평생 추셨던 그 음악. 가야금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처연한 선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당에서 춤추시던 모습. 하얀 수건이 바람에 나부끼듯 흔들리던 그 모습. 연희야, 춤은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손목을 비틀어 수건을 펼쳤습니다. 첫 동작이 시작됐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발이 땅을 스쳤어요. 몸이 음악에 실렸습니다. 30년 전에 멈췄던 춤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춤을 추면서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28배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부가 됐을 때,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아들이 돈 벌어오겠다며 떠났을 때,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하늘이 수술비가 없어서 점점 약해져 가는 손녀, 뛰지 말라고 해도 저를 보면 달려오던 아이, 할머니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아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눈물이 춤이 됐습니다. 슬픔이 동작이 됐죠. 한이 손끝에서 흘러나왔어요. 수건이 공중에서 물결쳤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 팔의 연장선이 되어 감정을 뿌렸죠.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회전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치마가 꽃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수건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자세였습니다. 음악이 끝났어요. 정적. 1초, 2초, 3초.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됐습니다. 객석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58 먹은 청소부가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니. 할머니. 객석에서 하늘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늘이가 보였어요.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순자 씨도 있었어요. 윤상철 선생님도 계셨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펑펑 울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스태프가 부축해줬죠. 대단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수연이었어요. 진명이의 수제자. 축하해요. 수연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패배를 예감한 걸까요? 고마워요. 수연 씨도 잘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의 공연도 봤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죠. 감정이랄까, 진정성이랄까. 솔직히 말할게요. 수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 아까 의상 검수 건 저도 몰랐어요. 이사장님이 지시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비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눈을 껌뻑였습니다. 예상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요. 이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기고 싶진 않았어요. 공정하게 겨루고 싶었거든요. 수연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도 진명이의 방식이 불편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결과 발표 때 봐요. 수연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진명이 밑에서 자랐지만 양심은 있는 아이였습니다. 결과 발표까지 1시간. 저는 대기실에서 하늘이와 함께 있었어요.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예뻤어요. 울 뻔했어요. 울었잖아. 조금요.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연희 씨, 심사위원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특히 감정 표현이 압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내가 괜히 가르친 게 아니죠. 윤상철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한 건가 봐요. 정말로. 결과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분이었어요. 먼저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부터 이름들이 호명됐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장려상, 우수상 모두.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김수연. 수연의 이름이 불렸어요. 수연이 앞으로 나가 상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그럼 저는 탈락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이번 대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기술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춤에 담긴 감정과 진정성이 모든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대상, 서연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정말로?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참가자가 저를 밀었죠. 축하해요. 나가세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트로피를 건네주셨어요. 묵직했습니다.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죠.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울면서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요. 윤상철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쪽에 진명이가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죠. 옆에서 비서가 뭐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8살 청소부예요. 객석이 웃음거렸어요. 30년 전에 춤을 접었습니다. 다시는 안 출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춤은 제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서경애 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 무대 위에서 시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하늘이. 아픈 아이인데 할머니 춤추는 거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객석에서 하늘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윤상철 선생님. 선생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왔어요. 아니, 뛰면 안 되는데. 할머니. 하늘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왔죠. 해냈어요, 할머니. 대상이에요. 응,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진명이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서연희 씨.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축하는 안 할게요. 운이 좋았을 뿐이니까. 운이요? 심사위원들이 동정표를 던진 거예요. 58 청소부라는 스토리에 넘어간 거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정이든 뭐든 결과는 결과예요. 약속대로 2억 원 주시면 됩니다. 진명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갑자기 돌아섰어요. 두고 봐요. 이게 끝이 아니야. 진명이가 사라졌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뒤따랐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2억 원.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진명이가 순순히 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하늘이가 배를 잡았어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치킨이요. 좋아, 치킨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경연장을 나섰습니다. 밖에 순자 씨와 윤상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진짜 대단하다. 내가 다 뿌듯해. 순자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연희 씨. 서경의 선생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윤상철 선생님도 악수를 건네셨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나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치킨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진명이 재단 비서였어요. 서연희 씨, 이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2억 원 주시려고요? 그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었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진명이가 무슨 말을 할지 순순히 돈을 줄 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약속을 안 지키진 않겠죠. 설마요. 진명이의 사무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3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진명이가 검은 가죽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앉아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약속대로 2억 원 가져오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명이가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급하기도 하지. 돈 얘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진명이가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봐요.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 몇 장과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였어요. 제 아들. 야윈 얼굴로 어딘가 허름한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3년 전 떠날 때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죠. 어디서 이걸. 당신 아들 베트남에서 사업한다고 했죠? 진명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사업 자금이라고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어요.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한테 쫓겨서 필리핀으로 도망쳤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민수가 도박을?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게 그래서였던 거예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3억이에요. 3억. 3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죠. 왜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진명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2억 원 대신 당신 아들 빚을 갚아줄게요. 3억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어제 경연대회 결과 무효로 해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심사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할 거예요. 당신이 뇌물을 줬다고. 당신이 순순히 인정하면 조용히 묻힐 거예요. 그리고 아들 빚도 갚아줄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저한테 스스로 사기꾼이 되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절하면요? 당신 아들 빚쟁이들한테 주소 알려줄게요. 네 손녀한테까지 찾아갈걸요. 그 사람들 무섭거든요.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하늘이를 협박하다니.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경연대회에서 졌으면 인정해야죠. 왜 이렇게까지 더럽게 구는 거예요? 더럽게, 웃기네. 진명이도 일어섰습니다. 이 바닥에서 30년을 버텼어요. 깨끗하게 살았으면 진작에 망했어요. 당신 시어머니도 그랬잖아요. 순진하게 실력만 믿다가 뭐가 됐어요? 시어머니 욕하지 마요. 욕?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진명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저도 진명이도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진명이 이사장, 오랜만이네요. 윤상철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명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윤상철, 왜 여기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비서한테 양해 구했어요. 급한 일이라서. 윤상철 선생님이 옆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에요. 진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화 다 녹음됐어요. 감사관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협박,
뇌물 제한, 경연대회 결과 조작 시도. 전부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진명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책상을 잡고 겨우 버텼어요. 이게 무슨.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감사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경의 선생건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로비 자료가 발견됐거든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증거예요. 진명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상철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연희 씨,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서경의 선생이 남긴 게 테이프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증거 자료도 있었어요. 내가 오래 보관하고 있었죠.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묵은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통문화재단 진명희 이사장 30년 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조사. 고서경의 명인의 춤, 원조 논쟁 종지부, 청소부에서 대상까지 서연희 씨의 감동 스토리 재조명? 무용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진명희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재단 이사장, 협회 고문, 대학 석좌 교수까지 전부.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서경의 선생의 살풀이가 진짜 원조였다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됐죠. 저는 시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다 끝났어요. 진명이가 한 짓,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어머니 춤이 진짜라는 것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테이프 남겨주셔서. 그게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약속대로 2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진명이 개인 재산에서요. 법적 합의의 일환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약속은 지킨 거예요. 아니, 안 지키면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바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하늘이 수술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서하늘 환자요? 잠시만요. 다음 주 월요일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수술 전날 밤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뭐가 무서워?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하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짜리가 감당하기엔 큰 두려움이었죠. 안 그래. 의사 선생님이 잘하실 거야. 진짜요? 응, 진짜야.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아무 일도 안 생겨. 저는 하늘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수술 끝나면 뛰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뛰어도 돼. 진짜요? 달리기도요? 응, 달리기도. 줄넘기도. 다 할 수 있어. 하늘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같이 춤출래요. 나도 배울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하늘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린애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술 당일, 하늘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요. 응, 기다릴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시어머니든 아무나 좋으니 하늘이를 지켜달라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웃었어요. 잘 끝났습니다. 성공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순자 씨가 부축해줬죠. 연희야, 울지 마. 잘 됐잖아. 응, 잘 됐어. 그래서 우는 거야. 하늘이가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할머니, 나 살았어요? 응, 살았어.
이제 다 괜찮아. 그럼 이제 뛸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회복되면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에요. 윤상철 선생님 소개로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통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서연이의 살풀이 교실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수강생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저처럼 젊었을 때 꿈을 접었던 분들이죠. 하지만 가끔 젊은 사람들도 와요. 전통무용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선생님, 이 동작이 너무 어려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목 꺾기가 잘 안 되시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춤은 급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주었죠. 이렇게 물 흐르듯이. 힘을 빼세요. 아,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도 나가고 친구들과 술래잡기도 해요. 볼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창백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발그레해요. 할머니, 나 오늘 체육 시간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대단하네. 선생님이 타고난 운동신경이래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줄이야. 1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이는 요즘 춤을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요. 할머니, 이거 맞아요? 하늘이가 거울 앞에서 동작을 했습니다. 팔을 올리고 손목을 비틀고. 응, 잘했어. 근데 시선이 아래로 가면 안 돼. 손끝을 봐야 해. 이렇게요? 응, 바로 그거야.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시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하늘이에게로. 3대가 이어지는 춤이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해외 번호였습니다. 필리핀. 설마,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수였어요. 3년 반 만에 듣는 목소리.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이 나쁜 놈아.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민수는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 봤어. 엄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 받은 거. 하늘이 수술 성공한 거. 다 봤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3년이야, 3년. 면목이 없어서 도박으로 돈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 꼴로 어떻게 연락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빚은 어떻게 됐어? 진명이 재단에서 청산됐다고 하더라고. 합의 조건이었대. 그랬군요. 진명이가 민수 빚까지 갚은 거였어요.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가도 돼?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어린애처럼 물었어요. 당연하지. 돌아와. 하늘이가 기다려. 엄마도? 나도. 저도 울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아들이에요. 3년 동안 원망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한국에 돌아온 건 한 달 뒤였어요. 인천공항. 저와 하늘이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수가 나왔습니다. 야윈 얼굴, 흰 머리가 섞인 모습. 30대 후반에 떠났는데 40대 중반이 되어 돌아왔죠.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갔어요. 민수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돌아왔잖아요. 민수가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울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불효자예요. 일어나. 사람들 본다. 아니요. 여기서 사죄할게요. 3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하늘이도 맡기고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껴안았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잘하면 돼. 민수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44살 먹은 아들이 어린애처럼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어요. 제가 가르친 수강생들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죠. 마지막 순서는 저와 하늘이의 무대였습니다. 저는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그 옷. 하늘이도 작은 한복을 입었죠. 어린이용으로 맞춘 거예요.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조명이 저희를 비췄어요. 객석에 민수, 순자 씨, 윤상철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살풀이. 저와 하늘이가 함께 춤을 췄어요. 손끝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하늘이가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이끌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음악이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민수가 울고 있었어요. 윤상철 선생님은 흐뭇하게 웃고 계셨고요. 저는 하늘이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하늘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잘했어요? 응, 최고였어.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가 더 잘할 거야. 하늘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대단해요. 진짜. 뭘,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심으로.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저는 하늘과 민수를 번갈아 봤어요. 건강해진 손녀, 돌아온 아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58배 다시 춤을 추게 될 줄, 손녀가 건강해질 줄, 아들이 돌아올 줄, 시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될 줄, 30년 전에 접었던 꿈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계시죠? 며느리가 해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춤,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가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문의 춤을, 대대로 내려오는 이 살풀이를.